이슬람의 문명과 아리스토텔리즘의 융합으로 세문화를 열다. 1. 서양 철학적 근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성. 서양 철학은 존재와 인식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근본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리한다. 플라톤은 현실을 넘어서는 이데아에 변치 않는 완전한 형상과 진리의 세계를 상정하며 인간 존재와 가치, 그리고 진리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그는 현실 세계를 이데아의 모방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이상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유는 윤리와 정치, 미학과 인식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대 철학 사상의 토대가 되었고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부흥을 이루었으며 이성을 강조한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과 문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대 철학자들에게 인간 존재와 인식, 이상과 현실을 탐구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는 원천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현실 속 존재와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는 진료와 형상의 결합을 분석하며 원인과 결과,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해 변화와 존재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한 그의 체계적 논리와 자연 철학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실천적 틀을 제공했으며 철학뿐 아니라 과학과 윤리, 정치 이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이 이상과 완전함을 강조하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 존재를 분석하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였다. 두 사상은 접근 방식에서는 달랐지만 인간과 세계, 진리와 존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상과 현실, 진리와 경험의 관계를 사유하는 기본적 틀을 제공하였다. 플라톤의 이상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사유는 신앙적 탐구와 결합하며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적 체계를 만들었다. 결국 이 두 사상가는 단순한 고전 철학자가 아니라 서양 사상의 근원이자 문명의 지적 토대를 쌓은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적 세계와 현실적 문제 사이의 강조점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해석되며 상호 보완적 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철학의 부흥과 이슬람 문명과의 만남.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류 사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는 인간과 세계, 진리와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시했다. 플라톤은 현실을 넘어선 이상적 세계와 불변하는 형상을 상정하며 윤리와 정치, 그리고 미학과 인식론 등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 존재와 질서를 중시하며 진료와 형상, 원인과 결과,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해 변화와 존재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고대 철학의 논리는 단순한 사유의 틀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한편 7세기 전후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정통 칼리프 시대를 거쳐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정복과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는 외래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 결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아랍어로 번역되어 학문적 장으로 들어왔고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과학적 탐구와 결합하며 문명적 부흥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이슬람의 확장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유산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졌다. 당시 바그다드의 바이트 알 히크마의 뜻인 지혜의 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학문적 장으로 들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은 신학자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에게 받아들여져 철학적 논리와 의학, 자연과학 연구에 응용되었다. 플라톤의 국가는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이상을 이해하는 신학적 논증에 활용되며 신앙적 윤리 체계와 결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적 논리와 자연 철학은 실험적 관찰과 논증적 추론을 중시한 과학적 탐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식 수용이 아니었다. 고대 철학은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현재화되면서 독창적 학문 체계를 이루었고 나아가
칼람과 같은 신학적 논증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이슬람, 종교 이전의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문명적 사건. 이슬람은 흔히 하나의 종교로만 이해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종교와 법을 일치시키고 철학과 문명을 모두 아우른 세계관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7세기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문명권을 형성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확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력 정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 사상적 배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슬람의 핵심 사상은 철저한 유일신론적 개념이다. 신은 하나이며 초월적이고 자연은 신이 아니라 창조된 질서라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자연이 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는 삶의 일체로서 이해했다. 따라서 세계는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읽히고 해석될 수 있는 구조로 인식되며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부족 사회에 만연했던 부족 신이나 가족, 신과 관련한 끊임없는 분쟁에서 비롯된 현실적 구심적 필요와도 연결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계시와 문자 중심의 문화이다. 쿠란은 암송과 기록을 통해 공동체 안에 정착하였고 신앙은 곧 법과 윤리적 지침이 되어 사회 질서로 연결시켰으로써 이슬람은 처음부터 추상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구체적 삶을 조직하는 체계였다. 여기에 페르시아의 행정 전통과 헬레니즘의 도시 문화, 유대 기독교의 사상 유산이 흡수되면서 이슬람은 단일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다문명적 그릇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초기 이슬람의 팽창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세계관의 확산에 가까웠으며 신앙은 삶을 설명하였고 사회적 질서는 종교와 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과 과학이 이 문명 속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이 이슬람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이슬람은 정복으로 인한 이슬람의 확장이란 현실과 이에 다른 종교적 사건을 넘어 철학적 근거와 함께 문명적 사건으로서 한 시대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되었다 것이다. 4. 이슬람의 팽창은 정복이 아니라 수용이란 구조적 이해. 이슬람의 급속한 팽창은 군사적 정복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이었다. 7세기 전후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을 시작으로 정통 칼리프 시대를 거쳐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된 이 과정을 보면 이는 단순한 무력이나 파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복지의 언어와 행정, 학문적 전통이 상당 부분 유지된 사실은 이슬람이 기존 문명을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구조적 접근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슬람이 외래 지식과 철학을 비롯한 과학을 신앙의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쿠란은 반복적으로 사유와 성찰을 강조하며 자연과 역사 속에 드러난 질서를 읽어내는 것을 신앙의 실천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과 계시를 적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긴장을 통해 연결하려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이후 이슬람 사상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아바스 왕조 시기에 이러한 경향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은 단순한 번역기관이 아니라 문명 간 지적 대화의 중심지였으며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은 아랍어로 번역되어 학문적 장으로 들어왔다. 특히 수학과 의학을 비롯한 천문학 연구 역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 모방이 아니라 해석과 비판을 동반한 창조적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슬람은 이성적 탐구를 신앙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위치시켰다. 신은 임의적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세운 창조주이며 세계는 그 질서가 드러나는 장이 된다. 따라서 자연 법칙과 논리 형이상학은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신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사유 기반은 아리스토텔레니즘이 이슬람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토양 위에서 철학적 수용과 신앙적 탐구가 결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람과 철학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유적 전통을 축적하는 기초가 되었다. 5. 이슬람 문명의 융성과 질문을 멈춰 쇠퇴하다. 이슬람 문명의 융성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과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계시와 사유가 긴장 속에서 공존하던 융합적 산물이었다. 초기 이슬람은 세계를 신의 창조로 고백하면서도 그 세계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질문은 불경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학문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여겼다. 즉 신의 절대성에 따른 신념으로 철학과 자연, 과학, 수학, 의학은 신앙과 긴장을 유지하며 지적 탐구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 시기의 질문과 탐구는 곧 문명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그러나 11세기 알가잘리 이후 이 균형은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형이상학적 질문과 철학적 사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로 인해 철학은 점차 신학의 보조도구로 축소되었고, 급기야 존재와 우주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경계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결국 비대해진 이슬람은 질문보다는 권위와 안전을 강조하며 사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의 침입은 바그다드를 파괴하며 학문기관과 지식 전통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정치 권력은 불안정해졌고, 신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굳어졌다. 더 이상 질문은 통제되었고, 반복과 모방이 안전한 길로 여겨지는 폐쇄적 정책을 택했다. 이때부터 이슬람 세계는 해석의 문을 닫고 보존의 문을 여는 시대가 되었으며, 사유적 활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반면 같은 철학적 유산을 받은 서구는 질문을 제도화하였다. 대학이 세워지고 학문적 논쟁과 탐구가 정교화되면서 지적 성취가 이어졌다. 이 차이는 단순한 종교적 차이가 아니라 질문과 사유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의 이슬람은 단일하지 않다. 전통을 재해석하고 현대화 조화시키려는 흐름과 과거의 형식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능하게 했던 사유의 개방적 용기이다. 문명은 신앙으로 시작되지만 질문을 멈추고 안전함만을 추구할 때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 송동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